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LG U+가 인공지능을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해 기업 간 거래 사업을 혁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2028년 이 분야 연매출을 2조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르노의 전기차용 LFP 배터리 39GWh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59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수주 금액은 수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데 이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며 분기점을 맞고 있습니다. 오는 2028년 서울 장충동에 플래그십 호텔을 오픈하는 등 밸류업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장이나 포스코그룹 회장이 취임 후 100일간의 현장 동행을 마무리하며 미래 경영 비전을 임직원과 공유하는 타운홀 미팅을 열었습니다. 2030년 철강 2차 전지 소재와 함께 신소재 사업을 육성해 그룹 매출액을 200조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화요일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LG U+가 기업 간 거래 사업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업계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플랫폼 데이터 등을 활용하고 AI 응용 서비스를 고도화해 기업 고객을 공략하겠다는 겁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30초 남짓한 LG U+의 광고. 이 회사의 생성형 AI 익시젠이 만든 광고입니다. LG U+는 앞으로 B2B 사업에서 AI 전환을 통해 AI 선도자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입니다. LG U+는 오늘 서울 용산에 위치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AI 중심의 B2B 중장기 성장 전략인 올인 AI를 공개했습니다. 올인 AI 전략은 U+의 모든 역량을 AI에 결집을 하고 AI 풀스택 제공을 통해서 U+와 함께 하시는 고객분들이 가장 뛰어난 고객 경험 그리고 성공을 누리시도록 만든다는 접근입니다. 올인 AI에는 LG U+의 인프라와 플랫폼, 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해 AI 응용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먼저 AI 응용 서비스의 기술력을 좌우하는 플랫폼과 데이터 영역에서 LG U+의 특화 소형 언어 모델인 익시젠을 활용해 글로벌 기업들의 AI 서버 운영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플랫폼 영역에선 익시젠을 활용해 다양한 산업 영역의 특화 소형 언어 모델을 고도화하고 데이터 영역에선 고객사에게 업종별로 특화된 AI를 제공한 뒤 여기서 확보한 데이터를 다시 AI가 학습해 학습성을 강화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는 전체 고객센터에 대한 엔드투엔드 토탈 솔루션을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AICC BPO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온디바이스 AI 사업에선 국내 반도체 설계 회사 디벡스와 함께 익시젠을 접목한 AI 반도체를 연내에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LG U+는 AICC, 기업 커뮤니케이션, 소호, 모빌리티 등 4대 AI 응용 서비스 사업에 영역을 집중한다는 목표입니다. LG U+는 오는 2028년까지 B2B 사업 매출을 2조 원 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용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첫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현지 시간 1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르노 본사에서 르노의 전기차 부문 암페어와
전기차용 파우치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급 기간은 2025년 말부터 2030년까지 총 5년이고 전체 공급 규모는 약 39기가와트입니다. 이는 순수 전기차 약 59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수주 금액은 수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 중 차량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곳은 LG에너지솔루션이 처음입니다. 이번 LG에너지솔루션의 르노향 LFP 배터리는 파우치 배터리 최초로 셀투팩 공정 솔루션을 적용해 제품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한편 이번 LFP 배터리 수주는 글로벌 자동차 3대 시장 중 하나인 유럽에서 중국 기업의 주력 제품군을 뚫었다는 데 의미가 깊다고 LG에너지솔루션은 밝혔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올해 5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달엔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며 분기점을 맞게 됐는데요. 파라다이스는 오늘 미디어 간담회를 갖고 향후 미래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혜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매출 1조 410억 원, 영업이익 1,881억 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둔 파라다이스. 자산 총액 5조 원을 넘기며 올 5월 대기업 집단 명단에 오른 데 이어 지난달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습니다.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의 어떤 저희의 레퓨테이션 또한 이제 투자자 저변이 확대될 거라는 믿음이 있고요. 올해는 밸류업을 위한 브랜드 경영 원년으로서 브랜딩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 해로 삼고 연내 새로운 캠페인을 선보입니다. 파라다이스는 오늘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계획을 담은 파라다이스 밸류업 프로젝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점 사업 중 하나로 카지노에 쏠린 사업을 호텔로 다각화하기 위해 올해 11월 서울 장충동 옛 본사 용지에 약 200개의 전객실 스위트급의 호텔 착공 계획을 밝혔습니다. 캐시카우로 꼽히는 카지노 사업군은 부산, 제주 사업장 시설을 손보고 오는 8월 김포공항 국제선 입국장에 카지노 VIP 라운지를 신규 오픈합니다. 또 국내 업계 처음으로 무선 주파수로 극소형 칩에 정보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RFID 기술과 AI 기반 통역 서비스를 선보여 카지노의 디지털 기술 전환을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적 기대감도 비쳤습니다. 올해 파라다이스는 상반기 매출액 5,669억 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17% 늘었고 영업이익은 4% 늘어 91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밸류업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연간 매출액 1조 1,000억 원을 넘기고 2026년 1조 3,226억 원 달성을 기대했습니다. 경쟁력 제고에 나선 파라다이스. 밸류업 프로젝트를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카지노 산업의 퍼스트무버로 굳건한 자리를 지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장이나 포스코그룹 회장이 취임 후 100일 현장 동행을 마무리하고 미래 경영 비전을 임직원과 공유하는 타운홀 미팅을 열었습니다. 2030년 철강 2차 전지 소재와 함께 신소재 사업을 육성해 그룹 매출액을 지금의 2배인 200조로 키운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달라지는 포스코그룹의 경영 전략을 김효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임 100일 이후 첫 타운홀 미팅이라 의미가 컸을 텐데요. 경영 전략에 관심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요? 네, 장이나 회장은 취임 때 선언한 100일간의 현장 동행을 마무리하고 어제 타운홀 미팅을 열어 포스코의 새로운 경영 비전을 임직원들에게 소개했는데요. 2030년까지 시가총액 200조를 목표로 철강과 소재 분야에서 글로벌 최고 기업이 되자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철강과 2차 전지 소재, 신소재 사업을 육성해 지금보다 합산 매출액은 2배, 영업이익은 4배 확대하자는 겁니다. 이어 7대 미래혁신과제를 중간 점검하고 철강과 2차 전지 소재, 신사업 발굴과 사업회사 관리, 경영체계와 기업 문화 등 네 부분으로 나눠서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6년 뒤 시가총액 200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내놨을까요? 네, 장인하 회장은 우선 그룹 철강 사업의 중심인 포스코의 미래 모습을 초격차 원가, 기술 경쟁을 기반으로 한 저탄소 철강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원가 경쟁력 확보와 경제적인 녹색 전환, 스마트 팩토리 확대를 통해 가격과 기술 면에서 경쟁력 있는 저탄소 철강 제품을 만들어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겁니다.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경우 전기차 캐즘 시기를 내실을 다질 기회의 시간으로 보고 우량 자원 투자와 차세대 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장 회장은 칠레와 아르헨티나 등 남미 염호에 투자하고 북미와 호주의 광산, 자원 회사들과 협업해 우량 자원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해 파트너사와 협력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장 권역별 차별화 계획을 내놓고 차세대 기술 표준 선점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선진국에는 NCM, NCMA, NCA 같은 3원계 배터리, 신흥시장에는 LFP 배터리 위주로 공급망을 확대해 시장 권역별로 차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파트너십에 기반해 차세대 기술 표준을 선점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필연적으로 다가올 전기차 시대에 대비해 글로벌 성장 시장 중심으로 철강과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함께 진입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보관입니다. 신소재 분야 사업 계획도 내놨습니다. 2030년까지 신소재 분야에서 5조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해 철강 2차 전지 소재와 함께 하나의 성장 축으로 삼겠다는 계획인데요. 친환경 에너지, 신모빌리티 등 그룹 사업과 연계하고 항공, 우주 등 미래 사업에 쓰이는 첨단 소재까지 다양한 분야의 신소재 산업을 빠르게 선점할 수 있도록 M&A 기반 신사업 추진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향후 3년간 그룹 재무구조 개선과 경쟁력 집중을 위해 적자가 지속되거나 투자 목적을 상실한 사업들은 재편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배구조와 기업 문화 혁신,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네, 우선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CEO 후보군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장 회장은 취임 시 출범한 거버넌스 혁신 TF를 활용해 사회이사 선임과 평가 프로세스를 개선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또 CEO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업 시민을 강조하는 포스코답게 이해관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신윤리 경영 체제와 CEO가 직접 전 그룹사에 전파하는 윤리대담을 새로 만들고 포스코 클린위원회를 설치해 그룹 준법, 윤리 경영 자문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앞으로 포스코의 기업 문화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는 걸까요? 네, 장 회장은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와 인사 운영을 한다는 계획인데요. 내부적으로는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 외부적으로는 선순환과 소통에 기반해 지역과 상생에 함께 발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반기 개인 투자자 주식 쇼핑 목록 1위는 네이버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20개월 만에 16만 원 선마저 무너졌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네이버의 주가가 16만 원이 붕괴됐습니다. 이틀 연속 52주 신저가 행진입니다. 연초와 비교하면 30%가 넘게 빠졌습니다. 시가총액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의 러브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상반기 개인 투자자 순매수 1위 종목입니다. 2조가 넘는 개인 투자자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자회사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지만 네이버 주가엔 호재성 재료로 읽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모회사 네이버의 주가는 지분 희석과 더블 카운팅에 따른 지분가치 할인에 따라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라인 사태도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라인 야후 측에 네이버와의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라인 야후는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 등 업무 위탁 종료 시기는 앞당기되 자본관계 재검토에 대해선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2분기 실적 추정치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2분기 네이버의 영업이익을 예상보다 낮은 4,117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증권가의 눈높이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네이버의 목표가를 26만 원으로 내렸고 신한투자증권도 20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하향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 불리는 책무구조도 시행을 하루 앞두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사들은 책무구조도 마무리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금융사 내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책무구조도 도입을 하루 앞둔 오늘 책무구조도 해설서를 공개했습니다. 해설서는 책무 정의부터 책무가 누락, 중복,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분배, 이행과 제재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성격을 지녔습니다. 금융권 현장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책무 분배 기준이 해설서에 명확하게 공개됐는데 책무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이 중요 기준으로 작용했습니다. 책무구조도 내 책무는 일반적 개념과 달리 법에 따라 회사나 임직원이 지켜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 통제 책임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책임 관련 자사의 금융사 임직원뿐 아니라 책무에 실제 영향력을 미치는 지주사 임원도 책무 분배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주사 임원이 자회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주사 임원에게도 책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반영된 겁니다. 단 국내 금융사 국외 지점의 외국 법령 준수 여부와 외국 금융사 국내 지점 외국 법령 준수 관련해서는 책무 배분에서 제외됐습니다. 각 금융사는 오늘 발표된 책무구조도 해설서를 바탕으로 임직원들의 책무를 배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책무구조도 최종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은행과 금융지주사의 경우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 등은 자산 규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2027년 7월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시점부터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데 구체적 제재 기준과 수위 등이 담긴 운영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하나은행이 국내 최대 규모 외환거래 인프라를 기반으로 어제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 첫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국내 원달러 시장 개장 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기존 마감이었던 한국 시간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외환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런던 금융시장 거래 시간이 포함됐고 외국인 투자자, 해외 진출 국내 기업 등 외환시장 참여자들이 편리하게 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 첫날을 맞은 어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의 하나은행 딜링룸 하나인피니티 서울을 방문해 외환거래 연장 시간대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이번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을 대비해 지난 4월 국내 최대 규모 딜링룸 하나인피니티 서울을 개관했고 야간 근무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경제신문의 재테크쇼 머니트렌드 2024가 열렸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가상자산, 예술품 투자, 세금 등 금융상품 재테크와 관련한 다양한 강연이 진행됐는데요. 현장에는 1000여 명의 인파가 몰릴 정도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김도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한 머니트렌드 2024가 오늘 오전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날 머니트렌드 행사는 장맛비 속에서도 1000여 명이 참석해 올 하반기 재테크 전략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올 하반기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런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응하고 자기 수익을 쌓고 지킬지 관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 머니트렌드 행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하반기 재테크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막식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참석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건전한 금융시장 구축이 금융정책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SA의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디지털 금융혁신 등을 꾸준히 추진하는 동시에 토큰증권 법제화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유석 협회장은 위기와 불확실성은 산업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한국 증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서 회장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와 자산 배분형 상품인 가칭 디딤펀드 출시 준비 등 사적연금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날 머니트렌드 행사는
국내외 주식과 부동산, 가상자산, 미술품 투자와 절세 상속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14개 재테크 전략 강의로 꾸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 현황을 분석하고 하반기 금융시장을 전망하는 등 재테크 전략을 세우는 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9월에 저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에서는 드디어 AI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 그런 시작점이 있습니다. 행사장 외부에는 시중은행과 증권사, 스타트업 등 총 6개 상담 부스가 마련돼 자산관리와 절세, 증여 등 개인별 맞춤 상담도 진행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경남 창원시가 청년 인구 유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 내 신성장 동력 확보와 함께 교육 인프라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히는데요. 보도에 이은상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시의 현재 인구는 100만 4천여 명. 2010년 통합 창원시 출범 당시 109만 명에 달했던 인구가 지속적인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인구 100만 특례시 지위 유지도 위태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청년 인구는 28.9% 수준으로 줄면서 청년 인구 유출이 인구 감소의 핵심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이 문제 극복을 위한 핵심 키워드는 지역 내 신성장 동력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원시는 최근 AI 시대 전력 수급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시장을 선도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의 뉴캐슬과 관계 손을 잡고 미국형 SMR 노형에 지금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연계해서 중소기업들이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외에도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탈피하고 교육 인프라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특화 산업에 부합하는 학과 개편 등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정말 지금 고급 전문인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학과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다 떠나가거든요. 그런 거를 좀 장기적 관점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년 인구 유출 대응을 위한 창원시의 다양한 노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곳곳으로 비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요. 수도권을 포함한 중서부는 오늘 저녁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내일 새벽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30mm로 내리겠고 호남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립니다. 남부지방은 이미 많은 비가 내렸던 만큼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가 그치겠지만 충북 북부와 일부 동쪽 지역은 낮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낮 기온 서울과 춘천이 27도, 청주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 울진의 낮 기온은 28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의 낮 기온 30도, 대구가 32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해상에도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물결은 전해상이 최고 3.5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중부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많겠고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금요일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이남에, 주말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다시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